약속을 깨고 비잔티움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 이슬람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비잔티움이 안 망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 편 손해 죽어요, 황제가.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에 등장한 게 이제 잔다르크이고, 아마존 여성 전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잔다르크를 오르레앙 성으로 보냈고, 기적같게도 불과 며칠 만에 영국군이 물러나요.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 국경일에서 나폴레옹 기념식을 이제 안 하기 시작. 바다민족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인구 집단이 도시나 여러 이제 문화권들을 망가뜨렸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집트만 막아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이 구국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결국에 이제 쇠망했다. 네, 역사를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허준이고요. 세 분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대 유로만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중동과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강윤욱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분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 요청이 쇄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사학과의 임승휘입니다. 서양사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부 전공은 프랑스사 전공입니다. 반갑습니다. 꽉 찼습니다. 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쫙 감싸는 분, 중동과 이집트, 유럽까지 가득 찼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은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전쟁은 끊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요 근래 몇십 년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조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박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드시죠? 그럼 뭐 저는 양쪽에서 욕먹고 그냥 천년 살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 어때요? 그래도 약간은 희망의 분위기가 조금 다시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그런데 아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쟁하면 중동이 화약고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전쟁,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곳이잖아요. 우리처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큰 대륙의 한중앙에 네.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제일 바보 같은 전쟁이 하나 있어요. 바보 같은 전쟁?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전쟁. 뭐 했으면 이기면 되는데 져서 나라가 망해버린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전쟁을 바보처럼 시작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1071년에 지금의 말라즈기르트라고 그러고요. 그 당시에는 지명은 만즈케르트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동쪽의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비잔티움의 가장 변방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쪽으로서 전쟁이 나는데 셀주크 투르크하고 비잔티움하고 붙는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은 둘이 안 붙어도 되는 전쟁이었다는 게 원래 1069년에 셀주크 투르크하고 이들이 평화지역을 맺거든요. 그 평화지역을 맺고 셀주크 투르크는 당시 비잔티움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파티마조에 내려가가지고 파티마에 그 무너뜨리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같은 무슬림끼리. 그런데 약속을 깨고 비잔티움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둘이 붙는데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굳이 안 싸우겠다는데 굳이 싸움을 걸어요. 머리 뒤에다 계속 이렇게 자갈을 던진 거군요. 계속 이길 것 같으니까 로마누스 4세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히고 이제 잠깐 밟아준 다음에 그래도 황제니까 셀juk 투르크가 또 이렇게 무슬림들이 또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황제는 황제대로 딱 대우를 해줘요.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안 했었어요. 아닙니다. 기사도는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탁 했다가 보내줍니다. 갈 때까지 다 호의도 해주고. 근데 가서 죽죠. 자기 편 손해 죽어요, 황제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071년에 비잔티움이 패배하면서 동쪽이 문이 열리면서 궁극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되죠, 후에 1453년에. 그러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비잔틴 제국의 멸망의 시작을 1071년 만즈케르트 전투로 봐요.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이슬람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안 건드렸으면 비잔티움이 안 망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약속을 지켰으면. 그런데 항상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서양 중심의 역사를 배워서 그러는데 우리 임 교수님께 죄송한데 십자군 때도 보면은 약속을 하고 깨는 거는 기가 막히게 서양이에요. 약속을 하지 말던가. 약속을 하면 거의 깨는 거는 십자군이었어요. 약속을 중시 여긴다고 많이 들었던 것 같은. 전쟁에서 약속을 지킨다고. 그 왠지 뭐 기사도라든가 상대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중세 유럽의 역사 보면 막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뭐 이런. 전쟁을 좋아하진 않는데 전쟁사가 재밌으니까 많이 보는데, 제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인간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전쟁은 일어날 거고,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국가 간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제가 쟤랑 붙어서 나한테 정말 1이라도 도움이 될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뭐 예전에야 뭐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자원을 놓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쉽게 땅 따먹기 하듯이 전쟁을 벌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땅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금융서부터 시작해서 문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싸울 건덕지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황당한 전쟁 얘기 나왔으면 전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한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에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파르타의 그 메넬라우스 왕의 왕비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페르세한테 꼬임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여성의 입장인 것 같고 서로 눈이 맞았다. 그렇죠. 페르세 네. 입장에서는 아니다, 억울하다, 저 여자가 먼저 접근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스파르타 왕이라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신혼이 아닌 이상 굳이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벌였을까? 아마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듯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 전쟁이 있었다면 아마 다른 이유 이권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딴 놈하고 도망간 아내 뺏긴 게 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저 같으면 전쟁 안 일으켰을 거예요. 바람난 아내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너무 황당하다. 왜? 나폴레옹이라면 일으킬만 하지 않았을까요? 나폴레옹은 그때 한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니까. 그죠? 나폴레옹이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연인을 위해, 조세핀을 위해 만약에 조세핀이 바람이 나거나 만약에 어떤 위기의 상황에 빠졌거나 그랬으면 전쟁을 일으킬 만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조세핀 바람이 났거든요. 많이 났죠. 네, 많이 났는데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마누라 멱살을 잡고 뭐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언제나 루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세핀과의 관계에서 보면 나폴레옹은 진짜 찌질한 인간이다. 이탈리아 원정을 가는데 되게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조세핀은 자기는 거기 가봐야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나폴레옹 처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파리에 머무는데 파리에 머무는 동안 조세핀은 이제 놀 거 다 놀고 이제 남자 만날 거 만나고 나폴레옹이 조세핀한테 매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정말 이게 방송이 19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뭔가 상상하는 걸 다 그대로 얘기하면서 조세핀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접 편지했어요.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없고 그냥 다 돌아가면서 정말 당신이 빨리 이탈리아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도 이게 나폴레옹이 애절하니까 프랑스 그 당시 정부에서 나폴레옹이 지금 원정 가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맨날 여자 때문에 지금 난리를 피고 있으니까 조세핀한테 가요. 프랑스 정부가 가서 제발 좀 이탈리아로 가라고. 나폴레옹이 전쟁에 점령할 수 있도록 네가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보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프랑스가 멸망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나폴레옹의 임무가 있었던 시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프랑스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평가가 갈리고 있는 거는 비교적 최근인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나폴레옹은 프랑스인이 사랑하는 위인 3명 중에 반드시 하나. 그죠. 전다르크, 나폴레옹, 그다음에 왕 중에 이제 루이 14세. 뭐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 국경일에서 나폴레옹 기념식을 이제 안 하기 시작. 그 정도예요. 나폴레옹이 전쟁 때 벌였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거든요. 박살이라든가 이제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이런 인물을 계속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걸 뭐 개인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프랑스 정부가 나서서 하기에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약간 곤혹스러운 거죠. 그 정도구나. 역시나 임 교수님이 오니까 그쪽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스토리를 좀 알 것 같다. 3,000명 죽였다니까요, 중동에서. 3,000명. 그렇습니까? 하이티에서도 그랬고요. 또 스페인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했잖아요. 나폴레옹은 이제 물론 죽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묻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졌던 역사를 이제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다시 평가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나폴레옹이 요즘엔 재평가되고 있지만 분명 그전엔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잖아요. 뭐 대한민국에도 당연히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넘어 성웅이라고까지 불리우시는 분인데 역사상 그런 영웅들 많이 있죠. 제일 유명한 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잔다르크. 잔다르크. 네, 100년 전쟁의 영웅. 잉글랜드의 거의 패배, 진짜 위기였어요 그때는. 잉글랜드가 거의 프랑스 중북부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남은 이제 샤를 7세가 아직 정식 왕은 아니고 이제 슈뇽이라는 곳에서부터 그 밑으로 저지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전투가 오를레앙 전투잖아요. 오를레앙이 프랑스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종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잉글랜드군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올 거다. 그래서 이 오를레앙 성 공성전을 거의 1년 넘게 하다가 근데 공성전이라는 게 예전에는 대포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못하고요. 포기해서 그냥 굶겨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버텼으면 진짜 많이 버텼고 언제 포기해도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에 등장하는 게 이제 잔다르크이고 잔다르크가 이제 보통 여자가 아닌 정상적인 뭐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일단 이상한 이야기도 듣고 뭐 신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신분제 사회였는데
그렇게 신분이 높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농산일을 하던 어린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왕을 구하고 그다음에 샤를 7세를 이제 프랑스 왕위로 정식 대관식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계시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요즘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뭐 신화, 전설, 뭐 요즘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뭐 잘못 먹었냐 이상한 양 얘기도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하도 이제 고집스럽게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왕을 만나게 해줬고 이제 거기서부터 온갖 전설과 아름다운 이야기 얼마만큼의 MSG가 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듬뿍 쳐진 이야기들이 이제 뭉게뭉게 피어 나오면서 뭐 왕이 평복을 갈아입고 숨어 있었는데 잔다르크가 대번 왕을 알아봤다든가 처음 알아나는데 완전히 그 이후에 이제 왕도 반신반의죠. 근데 아마 당시 샤를 7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다르크를 오르레앙 성으로 보냈고 근데 기적같게도 오르레앙 성 투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영국군이 물러나요. 이게 이제 참 미스테리한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잔다르크의 기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강 교수님이 고고학 얘기하시면서 고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시거나 이집트의 5,000년 전 이야기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래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라고 하겠는데요. 이게 프랑스 잔다르크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기록으로 남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시대잖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영화를 봤을 때도 책을 읽었을 때도 납득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명확하게 이해가 갔으면 잔다르크가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구멍이라고 하죠. 구멍이 있으면 여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채우는 데 필요한 게 인간의 상상력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물인 거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잔다르크가 지금까지 나온 위인전 전기만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한 2만 종 정도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잔다르크 전기가 있을 거고 잔다르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할리우드에서 찍은 영화, 프랑스에서 찍은 영화, 드라마로 만든 경우도 있고 가장 최근에 유명한 거는 아마 국내 릭 베송이 일라 요비치 그걸 봤어요, 저. 근데 그거는 좀 이제 감독의 릭 베송 스타일이죠. 상상력인데 거기에 보면 일라 요비치가 그 레지던트 이블에 나오는 그 전사처럼 칼 들고 막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갑옷 무게나 투구 무게 투구만 2.5kg 정도 되는데 당시 시골에서 온 소녀가 영양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소녀가 언제 벌크업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그 무게를 버티고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창을 들고 또는 칼을 들고 전장에서 휘둘렀다? 기껏해야 들 수 있는 게 아마 깃발 정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카자흐스탄 유목민족 중에서 사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페르시아 유명한 키루스 왕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사카 안에서 마사게테리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여기에 부족 여왕이 있었어요. 토미리스라고. 그래서 그 영화로 본 것 같아요. 예, 키루스 왕을 목을 치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마 이게 조금 더 프랑스 침에서는 더 많이 이게 나왔을 텐데 정말 극적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아마존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존이 뭐 다 알겠지만 브라질이 아니라 원래 흑해 연안에 있는 그 초원 부족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여전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보면은 제 생각은 저는 언제 보면은 고고학 하잖아요. 저희는 글자를 거의 안 보니까 영웅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이게 만드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되게 많은 게 아마존 여성 전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실제로 발굴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장을 한 사람들 나와서 발굴을 해보는데 보면 이 사람이 생긴 거는 딱 보면은 남자인데 말도 타고요. DNA 보니까는 여자가 나오는 게 꽤 비율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뼈밖에 안 남잖아요. 뼈를 보면은 이게 2차 성징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정도가 되면 골반이 넓어지면서 이게 딱 나오는데 10대의 아이들까지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10대에 싸우잖아요. 10대에는 여자 남자 없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 그때부터는 이제 빠져서 육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건 사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초원 생존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나가다 보고 아마존 나오니까는 또 그게 또 수십 번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서 제가 볼 때는 잔다르크 같은 사람들은 많았을 텐데 정말 잔다르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처럼 그 당시 예언하던 사람들은 되게 많았어요.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샤를 7세도 잔다르크를 처음에 못 믿었던 이유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 인간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떠드는 사람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잔다르크를 딱히 믿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테스트도 해보고 실제로 나중에 신학자들한테 보내서 얘 혹시 악마들 사탄 들린 거 아니냐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를레앙 보냈는데 승리를 했네? 뭐지 이거? 근데 프랑스인들은 당시에 정말 간절했으니까 이게 정말 기적의 소녀구나 라고 이제 그때부터 ዣ다르크를 믿기 시작했다. 근데 그런 사기나 정신력이라는 것은 분명 전투력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이 고대 이집트에는 구국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라오가 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이 사람이 구국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결국에 이제 쇠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람세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람세스는 대체로 람세스 2세이고 3세는 사실 람세스 2세와는 혈연 관계가 없고 1세기 정도 후의 사람이에요. 대략 한 기원전 1180년경에 이제 제위에 올랐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먼저 이제 기원전 1200년경에서 한 1150년 그 사이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국악에서 청동기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바다 민족 혹은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불명의 어떤 인구 집단이 지중해 전역을 또 따라다니면서 그때까지 번영하고 있었던 청동기 문화권들을 다 망가뜨려요. 대표적으로 그리스에 있었던 미케네, 그 다음에 히타이트, 그 다음에 동지 중에 여러 도시 국가들, 그리고 크레타섬, 사이프러스, 그 모든 이 청동기 문화권들이 이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인구 집단의 이동에 따라서 다 몰락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근데 추정컨대 이제 굉장히 여러 인구 집단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난민 집단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멀리는 중부 지중해, 예컨대 이제 나폴레옹이 태어났었던 포르시카나 그다음에 샤르데니아, 그다음에 그리스 북쪽, 우리가 이제 도리아인들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 사람들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되게 폭력적이 되어서 도시나 여러 이제 문화권들을 망가뜨렸다고 생각이 털어먹고 다니는 거군요.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이집트만 막아냅니다. 그 막아낸 그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3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위 8년에 이제 나일강 이제 하구죠. 그러니까 델타 지역에서 이 바다 민족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막아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로는 기원전 117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존속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신왕국은 거의 100년 이상, 150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잘했네요. 네, 잘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큰 시간의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집트 문명이 망하는 시작점이 돼요. 왜요? 왜냐? 이제 청동기 문화권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원전 10세기가 되면은 근동 지역에서 철기가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철기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자리를 잡고 다시 새로운 정치체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집트는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청동기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청동기 가지고 우리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 철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받아들이냐?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오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원전 7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집트는 더 이상 이 근동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털리는 일종의 동네북이 되어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성장한 이제 아시리아나 그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국가들한테 이집트가 이제 이겨내질 못해요. 군사적으로 청동기 무기랑 철기 무기랑 싸우면 당연히 철기가 훨씬 더 천년의 격차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몰락을 하는데, 물론 그 몰락하는 그 기간이 1000년이 넘게 걸리긴 하죠. 하지만 그 몰락의 이제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바로 람세스 3세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아까 람세스 2세하고 람세스 3세하고 혈연 관계는 아니라고 이제 한 100년 정도의 격차가 있고 왕조가 다릅니다. 그럼 그 람세스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이집트 파라오들은 이름이 5개가 있어요. 출생명, 직위명, 호루스 이름, 황금 호루스 이름, 두 여주인 이름. 그런데 이제 출생명은 보통 이제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위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4개의 이름은 전부 다 이 사람이 파라오가 될 때 갖게 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람세스 2세, 람세스 11세까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이름이 람세스였던 거예요. 태어났을 때 갖게 된 이름이. 그래서 람세스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파라오들 가운데 람세스 2세는 2번째, 람세스 3세는 3번째, 4세는 4번째. 이렇게 이제 보통 현대학자들이 구분을 하는 것이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약간씩 이름이 다르긴 해요. 람세스긴 람세스인데 예를 들어서 람세스 2세는 라메세스 메리아멘, 그다음에 람세스 3세는 라메세스 헤카 이운누,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 걸 토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왕이 되기 전과 후 신전에 적혀 있는 이집트한테 질문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1000년 걸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유명했던 남성 피임기구 이름이 람세스였습니다. 근데
근데 그 약간 잘못된 게 왜냐면 람세스의 대표격인 인물이 람세스 2세잖아요. 이 사람은 자식이 100명이 넘는 분인데.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자식을 낳으라는 얘기인가? 급힘 기구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두 분은 그러고 보니까 통하는 게 좀 있네요. 이집트도 어떤 문화가 발전함에 도취돼서 멈춰 있었던 문화고, 이슬람도 어떤 문화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도취돼서 멈춰 있다가 쇠락의 길을 걷고. 두 분이 좀 친하게 지내서. 그런데 구국의 영웅이 있죠. 사실은 이슬람에서는 구국의 영이 아니로 이슬람 세계를 지킨 구세의 영웅이 있어요. 저희도 다 아는 누구요? 차자왕과 싸웠던. 예. 아, 살라딘이라고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살라후딘. 우리는 살라딘이라고 하지만 프랑스는 살라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라댕요? 무슨 오뎅도 아니고 살라댕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 살라댕이라고 해요. 사실 이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타이틀이에요. 살라후딘 하면 종교를 지킨 사람. 이 사람 이름은 유스프고요. 풀 네임을 하면 알말리크 나시르 살라후딘 아불 무자파르 유스프 이븐 아윳. 배고프다. 저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듣고 다음번에 이 사람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신뢰라든가 이런 건 없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너무 길어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조상이 누구고 어디 출신이고 이 사람이 뭔 직업이고 별명이 뭔가 이게 다 나와요. 이름의 역사와 내 기록을 다 남겨놓는 있어요. 거네요. 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은 유스프예요. 요셉이에요. 이름 규칙만 알아도 이슬람 문화권에 계신 분과 친분을 쌓기 굉장히 유리해지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안 써요. 그리고 요즘은 세계로 보통 하거든요, 세자로. 근데 그 전에는 조상명, 그다음에 별명, 관직명, 출신, 뭐 부족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우리 저기 외국 민수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람세스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라딘이라고 하지만 이름은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 요셉. 이 사람이 십자군의 영웅이죠. 십자군한테 뺏겼던 예루살렘을 1187년에 수복하잖아요. 근데 왜 위대하냐면 뺏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뺏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뺏은 다음에 포로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렸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99년에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뺏었을 때는요, 안에 있는 무슬림이나 유대인을 다 죽였어요. 교회 내 회당에 넣어놓고 불질러 죽였어요. 그런데 살라딘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도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대로 살게 해주고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포로도 절대 죽이지도 않고. 그 대단한 왕이죠. 살라딘은 유럽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장군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한 장군이고. 왜냐면 리차드 왕하고의 관계가 있거든요. 3차 십자군 때. 그러니까 결국 살라딘 때문에 제 3차 십자군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때 온 왕이 이제 사자왕 리차드인데, 리차드하고 몇 번 붙어요. 그런데 리차드가 만만치 않습니다. 싸움 잘해요. 살라딘이 그동안은 백전백승이었다고 하는데 고전해요. 고전하고 둘이 또 뭔가가 어긋나가지고 리차드가 무슬림들 포로를 2,60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살라딘도 동시에 같은 숫자를 죽여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살라딘이 편하게 이기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자왕이 말이 죽어가지고 다쳐서 이제 하니까 제대로 싸우자고 말 좋은 말을 또 보내준다든지, 그 다음에 고향에 가야 되니까 리차드가 너무 여기 비고 있으면 왕위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또 참 멋있게 보내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중세기 마지막 최고의 기사도를 갖춘 왕이었다고 그럴까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죠. 그리고 살라딘을 통해서 사실 고대 이집트와 근대 프랑스가 좀 연결이 됩니다. 억지로 연결시킨 거긴 하지만 그 살라딘이 그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들어와서 그 왕조를 세우는데, 그 왕조 이름이 이제 아이유브 왕조고, 예, 아버지 이름이 아유브, 네. 욥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왕조를 세우면서 성체를 하나 세우는데, 그 성체가 지금도 보실 수가 있어요. 카이로 성체, 보통 카이로 시타델이라고 불리는 성체가 있는데, 그 성체에 19세기에 이제 이집트 근대화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무함마드 알리가 모스크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모스크에 오늘날에 가면은 그 모스크의 리왁이라고 하는 이 회랑 부분에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생긴 시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시계탑이 1830년대에 프랑스에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왜 보내주냐? 이집트가 그 전에 룩소르 신전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오벨리스크 가운데 하나를 선물로 보내요. 그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면 콩코드 광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많은 여행자분들이 프랑스 놈들 또 영국 놈들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오벨리스크는 약탈 문화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선물로 이제 준, 물론 이제 그 당시 국제관계 때문에 이집트가 일종의 뭐 뇌물조로 선물로 줬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물로 준 오벨리스크인데, 그 오벨리스크를 프랑스에서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굉장히 멋있는 시계탑을 하나 보내줘요. 문제는 그 시계탑은 이집트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1830년대에 왔는데 오다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세워놓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이제 훈훈하게 전개되는데, 최근에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집트 이제 문화재 관계 당국에서 우리 이 시계 좀 고쳐야겠다. 이제 와서요? 예, 이제 와서.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화답을 해서 어떤 프랑스의 시계 장인을 이집트로 파견을 해서 그 시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리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시계가 저는 이제 계속 이집트에 가서 이제 몇 차례 봤는데 그동안은 굉장히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다 단정을 해놨어요. 아직 돌아가진 않아요. 근데 아마 돌아가기 위한 어떤 작업을 아마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드려서 참 죄송한데 임 교수님, 농담 삼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영국에 가서 음식 먹는 거 아니고 프랑스 가서 기계 사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프랑스 사람들 영국에 가서 음식 먹지 않는다는 것만 알 거예요 아마. 제가 진짜 경험한 게 예전에 영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는데 그 같이 이제 기숙사 쓰던 프랑스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되게 자랑스럽게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영국에 와서 영국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기숙사에 자기 밥을 해 먹어요. 자기는 외식도 안 한대요. 절대로 안 한대요. 맥도날드도 안 간대요.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맥도날드도 안 간대.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자기는 안 간다고. 프랑스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막 드러내면서. 근데 진짜 되게 제가 귀엽게 봤었던 이유는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음식을 해 먹어요. 어떻게 해 먹냐? 그 스파게티를 사갖고 와요. 스파게티를 이제 물에 끓여서 스파게티를 이제 그 익힌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냥 먹습니다. 뭐야? 그렇게 먹어요. 그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제, 면, 소금도 프랑스제. 하지만 이것보다도 영국의 음식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중동에 와서 길을 묻지 마라. 왜요? 너무 친절해서 몰라도 아는 체를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진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묻는 건 둘째치고 길거리에서 지도도 보면 안 돼요. 지도를 보는 순간 한 10명이 다가옵니다. 가르쳐주겠다고.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면 전화를 걸어서 영화 친척을 불러와. 예. 이거 전화 통화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알려줘서 가면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유가 길을 안 물어봤으면. 잠깐만요. 군중들이 막 이렇게 군중들이 막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아, 이게 길가에서 쳐주는 이게 참 길을 물어봐서 모르는 건 다행인 게 러시아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왜 히틀러, 나폴레옹 오면 다 망하는 이유가 도시가 있어. 분명히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길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길이 없기 때문에 편해요. 그냥 방향을 정해놓고 네가 가면 된다. 프랑스에서 길을 영어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답변 안 해준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요. 아, 영어 잘해요. 아, 저희들은 영어 잘하는데, 근데 이제 파리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수도 파리만큼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그게 자부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저 유학할 때, 저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까지 한 10년 정도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만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맥도날드 가서 제가 점심을 때우는 걸 제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 부끄럽지 않냐고, 저한테. 맥도날드 가는 게 네,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뭐가, 넌 지금 프랑스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맥도날드를 먹을 수 있느냐. 그다음부터 이제 괜히 주눅이 들어서 맥도날드 가는데 막 눈치가 혹시 보는 놈 없나. 그러면 맥도날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뭐 관광객들 그리고 아니면 미국 물 좀 먹은 프랑스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프랑스는 아니지만 몬트리올에서 공부했잖아요. 몬트리올에서 공부했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여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시간 물어보려고 교문 앞에 있는 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한테 몇 시냐고 영어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I speak French. 뭐야, 방금 영어로 했잖아. 그냥 I speak French 하고 답을 안 해줘요. 그냥 싫어하시는 거네. 몬트리올 불어가 되게 특이해요. 사실 이게 사투리인데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셀린 디온이라고 가수가 그 양반이 이제 퀘벡 사람인데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불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발음이 엄청 세서 오늘 우리가 이제 프랑스어, 표준 프랑스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표준 프랑스어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돼요.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병사들을 수집해 놓으면 그 중에 70%만 표준 프랑스어가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쓰는 그 방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 사투리가 이제 오늘날의 표준 프랑스어가 되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쯤만 해도 군대에 들어온 이제 병사들 중에 70%만 이제 표준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지방 방언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같이 공부했던 여자친구 애가 비흐진이라고, 근데 얘가 프랑스에서 왔는데 불어를 안 해요. 왜요? 학교에서. 우리하고 할 때 영어로만 해요. 근데 우리는 불어를 좀 연습하고 싶으니까 얘한테는 넌 비르진 너 왜 불어 안 하냐? 그러면 얘가 뭐라고 저희를 기절시켰냐면요, 나는 아름다운 나의 모국어가 망가지는 걸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퀘벡에서는 불어를
말을 안 한대요. 이 말을 따라하게 되면 그 소리가 듣기 싫. 난 듣기도 싫대요. 니네들이 말하는 퀘벡. 사실 퀘벡 주민들의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프랑스에서 이민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누가 간 퀘벡 쪽으로 이제 이민 갔냐면 제일 못 사는 사람들, 범죄자들. 그다음에 저기 귀양 보낸 사람들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퀘벡 불어를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저놈들 하는 불어가 원래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고 퀘벡 사람들은 현대 프랑스어를 보면서 저 프랑스어는 세월과 함께 타락한 프랑스어다. 자기네가 원래 오리지널 프랑스어다라고 주장해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퀘벡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는 게 거부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어 단어를 프랑스어로 바꿔요. 근데 정작 프랑스에서는 그 영어 단어를 그냥 쓰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20세기 말에 퀘벡이 독립하겠다고. 맞아요. 그거 막 캐나다로부터 투표하고 막 난리가 독립하겠다고. 나고. 독립하고 프랑스로 합치겠다고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반대로. 프랑스에서 반대했어요. 그 영국은 약간 영어에 대한 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영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표준 영어가 사실은 없어요. 뭐 가장 유명한 이제 그 영어는 뭐 포쉬 잉글리시라고 해서 이제 보통 왕실에서 쓰는 귀족들의 영어를 표준 잉글리시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실제 생활에서 그 발음을 제가 만약에 따라 하잖아요. 다 비웃어요. 왜냐하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너는 한국 사람의 악센트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개념이 링구아 프랑카라 그래서 그러니까 월드 잉글리시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어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이 영어가 세계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악센트도 다 영어의 일부로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콩글리쉬라고 그러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콩글리쉬야도 권리가 있는 거고. 그것도 영어야.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드는 그 IELTS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 이제 공인 시험이에요. 여기에서는 전부 다 발음이 나와요. 뭐 호주 발음, 저기 뭐 나이지리아 발음, 가나 발음 다 영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다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실제 영어, 이게 세계 영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러시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소련의 모든 국가는 사투리가 없어요. 왜요? 전혀 없어요. 사투리 쓰면 숙청해요. 아니요. 죽여요? 아니 아예 없어요. 사투리 자체 없어가지고 근대의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제가 북극권을 가잖아요. 그러면 헬리콥터를 2번 갈아타고 가서 내려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진짜로 자기네들이 계속 슬로 타고 이동을 하니까 불을 피워서 그쪽으로 무전을 쳐서 갔는데 모스크바 방송에서 나오는 깔끔한 러시아 말로 딱 저희 그 족장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섞여가면서 이런 게 억양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해서 구소련들은 다 없어요. 언어적으로 정말 우리가 수상한 게 바로 한국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구한말의 언어가 그냥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구한말의 언어는 달랐어요? 예, 억양도 다르고요. 아. 그 당시에 그 말이 섞이지가 않고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그분들은 구한말이 함경남북도에서 많이 갔는데 이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저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 지금 말한 것처럼 뭔 단어는 러시아화가 됐어요. 내려 어제 센터를 갔어. 센터가 센터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명사는 바뀌는데 지금 정말 그 중요한 자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꼭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래서 맥도날드 계속 가셨어요? 아니면 스파게티, 프랑스제 스파게티에 소금 뿌려 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좀 배우기 시작해서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프랑스인이 돼가는구나. 되게 좋은 게 시청에 가면 그 무료 교실들이 좀 있었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즘 그 시민들 문화교실,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이제 요리를 좀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집에서 저는 집사람이 워낙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밥을 해대고. 아, 이 방송 우리 와이프 보면 큰일 나는데. 근데 또 하나 더 충격은 그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 있잖아요. 프렌치 프라이 드실 때 뭐 찍어 드세요? 케첩. 케첩 찍어 먹으면 기겁을 해요. 영국에서는 식초를 뿌려 먹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영국 사람들은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러면은 안 줘요. 안 줘요. 영국에서는 칩스라고 해야 됩니다. 예,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 척하고 칩스라 그래야지. 그걸 칩스라 그래요? 예, 칩스라. 그래요. 아니 그 저기 피쉬칩스 나오잖아요. 전 피쉬 칩스는 그냥 진짜 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도 칩스는 동그란 아니요, 감자튀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감자칩 있잖아요. 그거를 영국에서는 크리스피라고 그러고요. 칩스는 감자튀김인데 프렌치 프라이랑 차이점 뭐냐? 프렌치 프라이는 좀 가느다랗게 감자를 자르거든요. 영국의 칩스는 좀 굵게 잘라가지고 자르는 것도 성의가 없어요, 영국은. 그리고 식초 뿌리고 소금 뿌려서 먹어요. 아니 그게 근데 그게 은근 괜찮아요. 그런 거잖아요. 어디 여기 와서 프랑스 애들이 쓰는 말로 주문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은 감자튀김 겨자에 찍어 먹어요. 겨자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은근히 맛있어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케첩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뿌려서 먹을 수 있는 소스에. 근데 외국엔 겨자가 있는 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케첩 달라고 그러면 야만에 취급하죠. 키 프렌치 레스토랑에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뭐 한참 먹으면서 케첩 달라고 그러면 한심하다는 듯이 자꾸 쳐다봐요. 왜요? 야만인들이니까. 토마토 먹으면 야만인데요? 가끔씩 그 SNS 릴스에 보면 피켓 들고 시위하는 여성 토마토 케첩은 토마토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중에 카푸치노는 마시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런 식문화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갖고 재미난 걸 만들죠. 러시아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또 이 K 소스가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에. 불닭? 아니 그 불닭 말고요. K 음식은 이제 그 컵라면, 사각형 라면 있잖아요. 우리 거는 많이 수출됐대요. 예, 그거하고 또 소스 하나가 완전히 러시아로 엎어놓은 게 있습니다. 팔자형으로 생긴 그 마크를 한 상표에 마요네즈. 마요네즈. 원래 좋아하는데 아니 얘기하세요. 그래 협찬이라도 들어오죠. 오뚜기인데 고소함이 와 진짜 사람들이 오뚜기 마요네즈 이게 맛있죠. 그게요 빵에 발라 먹고 감자 찍어 먹고 도시락 라면 있죠 거기다가 한 숟갈씩 퍼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현장 가는데 예전에는 현장 가면 저희 우리 사먹고 사가잖아요 음식들을. 근데 예전에는 1kg, 2kg짜리 사탕을 사가는데 요즘엔 다 필요 없고 박스로 된 거 있죠. 마요네즈를? 영어 그 2통 들어갔는데 한 통이 그 다음날 없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애들이 밤새. 그때 알았어요. 아 마요네즈가 통하지 않는 요리가 없다. 저 밥이 비워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갑자기 광고 냈는데 사실 저는 마요네즈 완전 그 선회자라서 마요네즈는 진짜 뭐 간장이랑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칩스, 칩스 같은 경우도 마요네즈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감자튀김을 마요네즈랑 먹는 지역이 벨기에에서는 항상 마요네즈랑 먹죠. 아 벨기에는 감자칩을 마요네즈에 찍어 예, 먹어요? 그 벨기에 전통입니다. 마요네즈는 어떤 나라 음식이에요? 마요네즈가 프랑스 사람 만든 거 아닌가요? 마요네즈? 근데 마요네즈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해요. 집에서 핸드블렌더 있으면 금방 만들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나요? 마요네즈를? 네, 마요네즈 많이 먹어요.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에 플리즈 마요네즈 그러면 마요네즈 줘요? 마요네즈는 있어요. 따로 이렇게 포장 일회용 이런 거 있죠. 그런 케첩 거 달라고 하면 이 미개인이 이러는데 마요네즈 그러면 줘요? 마요네즈는 괜찮아요. 캐나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푸틴. 현지 발음 뿌찐 그러는데요. 그레이비 소스에다가 치즈를 넣고 그거를 그 프렌치 프라이즈에다가 이렇게 싸서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 이게 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겨울에. 예, 저희는 그게 가끔 식구들이 생각나서 해 먹습니다, 집에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인문학입니다. 각 나라권별로 먹는 음식과 언어 확실한 인문학입니다. 다음에 음식 얘기 한번 하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집트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카이로 시내에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그 갔었던 스타벅스를 다시 찾아가려고 구글 맵에서 스타벅스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된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아, 이번 전쟁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집트 시민들이 그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게 어쨌건 유태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불매 운동의 차원에서 계속 맵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맵에서 스타벅스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카이로 시내에 있는 스타벅스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폐업을 한 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지도상에 안 보이는구나. 지도상에 안 떠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죠, 외국인들은. 잊혀질 권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사실 거예요. 걸프 지역에는 코스타라는 게 많아요. 이제 코스타가 코스타는 영국 거죠. 예, 예. 근데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프랑스 가서는 케첩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영국에서는 달라 그래도 돼요. 영국은 자기들도 근본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식초를 굳이 안 뿌려 먹어도 케첩도 주고 겨자도 주고 마요네즈도 줍니다.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영국은 마트에 가면 진짜 소스가 많아요. 그 소스 많은 이유가 프랑스 셰프가 이제 영국의 요리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런던에 가서 서점을 갔더니 영국 요리책이라고 A4 용지 한 장 딱 돼 있더래요. 모든 걸 다 삶아. 고기도 삶고 생선도 삶고 다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제 다양한 소스를 각자 알아서 먹어라. 근데 상당히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 입맛에 맞는 소스를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소스나 그 재료나 놀랍게도 대체로 다 맛이 없어요. 소스가 맛이 없다고? 어떻게 그래? 신기하게도 맛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겨자도 맛이 없고 케첩도 맛이 없어요.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 진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잔다르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잔다르크가 그러니까 사실 워낙 어렸을 때 읽고 영화 본 기억도 너무 오래돼서 신의 뭐 계시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구국의 영웅이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구하잖아요. 거기까지만 기억나요. 잔다르크는 이제 오르레앙성 구하고 그 다음에 샤를 7세를 랭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대관식을 치르게 하거든요.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랭스를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고 이미 랭스는 당시 이제 적진의 점령지였고 그래서 가서 정말 급하게 대관식만 딱 치르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후에 이제 잔다르크는 계속 전쟁을 하자고 전투를 하자. 근데 샤를 7세는 당시에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랑스가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프랑스 동쪽에 부르고뉴 공국이 있거든요. 부르고뉴 공국하고 잉글랜드하고 같이 편을 먹었어요. 동맹이에요. 예, 얘네들을 이간질시키고 이제 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전쟁은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하니까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세를 불리려고 하는데 잔다르크는 무조건 싸워야 된다. 여기는 잉글랜드도 없고 부르고뉴도 없어요. 다 프랑스의 적인 거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곤란한 입지를 나중에는 이제 잔다르크가 쓰게 된 것 같고 잔다르크 계속 전투하자고 하는데 샤르치스가 승낙도 안 하고 도 안 하고 그냥 약간 방임 내버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소수의 부대만 주고 하도 싸우겠다고 하니까 보냈는데 어디가 싸우냐면 파리 북부에 가면 꽁피에뉴라고 있거든요. 그 꽁피에뉴에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데 거기서 포로로 잡힙니다. 부르고뉴 군사들한테 포로로 잡히는데 당시에 포로로 잡히면 뭐 고문받고 뭐 죽이고 아니라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을 받아내야 돼.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샤를치스가 돈을 내고 잔다르크를 구해야 되는데 샤를치스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잉글랜드가 잔다르크의 이제 신병을 확보하죠. 거액을 지불하고. 잔다르크의 목숨값을 잉글랜드가 내고 가져가요. 예, 잉글랜드가 가져가고 곧바로 이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처음에는 이제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재판을 회부했는데 사실 마녀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 이단으로 죄를 인정받고 화형에 처해지죠. 근데 이게 미묘한 문제가 프랑스는 잔다르크를 신이 보낸 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보낸 사자가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되고 프랑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이 프랑스를 침략한 잉글랜드는 뭐가 되냐면 사탄의 무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잔다르크가 사실은 신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 저거 사기꾼이다 라고 입증을 해야만 선전전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성녀도 아니고 신의 사자도 아니고 사기꾼 그다음에 이단이다고 판결을 내려서 화형시키고 루앙이라는 곳에서 화형을 시키고 3번 태워요. 잘 반환장처럼 반환장 그 기술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 큰 화력으로. 예.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화력을 그것도 야외에서 하기 힘드니까 보통 화형하면 산채로 화형하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먼저 죽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송진 붓고 기름 부어갖고 한 번 더 태우고 그리고 이제 뼈가 나오면 그것도 한 번 더 태우고 흔적조차 남기지 그래서 않는 나머지 가루들을 다 강에 뿌려버려요. 왜냐하면 시신이 뭐라도 남으면 하다못해 뼈 조각이라도 하나 나오면 이거 숭배하는 의식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마녀가 아니라 순교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로마 가톨릭 라이트 그 전통이 있어요. 성당할 때 제대 항상 성인들의 유해 같은 거를 꼭 해서 하거든요. 제가 봤던 그 성인 유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뭐 십자가 예수 못 박을 때 쓴 못이라든가 아니면 가시 면류관 지금 노틀담 성당에 원래 그 앞에 있는 생투샤펠에 있다가 노틀담 성당에 갔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 프랑스 사페pom피에라고 하는데 소방서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갖고 나온 게 그 가시 면류관이거든요. 그 멸류관이 진짜예요? 진짜겠어요? 상징성이군요. 그게 성물들을 만들어서 왜냐면은 북유럽으로 올라갈 때 계속 기독교 전파될 때 성물이 없으면 안 믿으니까 성물이 필요한데 성물이 늘어나지 않으니까는 막 위조를 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그게 진짜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그걸 믿었다는 믿음이 진짜인 거는 뭐. 워낙 오래된 교기라 잔다르크가 이렇게 됐었구나라는 걸 듣고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아까 그 살라댕이요? 살라흐딘. 요셉은 어떻게 요셉은 1193년에 열로 죽습니다. 열병으로. 그런데 남은 재산들 전부 다 나눠주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금 한 피스하고 뭐 한 은 40 정도. 근데 정말 그 왕국의 가장 추앙받는 인물치고는 정말 검소하게 살다가 네, 근데 전체적으로요 무슬림들의 아주 뛰어난 왕들은 정말 깔끔하게 재산을 정리하고 죽어요. 그 무덤 정말 깔끔하게 깔끔해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죠. 네, 그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게 그 살라딘의 묘인데 살라딘의 묘가 지금 시리아에 있거든요. 시리아에 보면 이게 묘하고 그냥 지나칠 정도인데 그렇게 있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뭐 외국 같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할 텐데 그게 더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저 오늘 정말
삼천포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 얘기는 삼천포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샛길이라는 게, 샛강이라는 게 얼마나 지류가 많이 생길 수 있는지 네 분을 통해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셀 일이 있으면 마음껏 세 주십시오. 저는 재미있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